오늘 팟캐스트는 정교수의 폐해에 대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정교조가 싸워오셨던 학부모연합회 회장이신 우리 이경자 회장님을 모시고 지금 정교조 뿐만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까지 정부가 간섭을 다 하는, 그 말은 시장 경제에 맡겨놔야 되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그것을 그냥 정부가 간섭해서 공립화시키고, 공립화시키면 좋죠. 좋은데 기존에 있는 학원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강압적으로 위원회 장관 들어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부에 의한 강압에 의해서 사적인 영역을 정부가 간섭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자사고 문제, 외고 문제 이런 거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사고방식이 선거 때 여러분들 무상급식 논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원내 수석 때 협상을 들어가서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무상급식 때문에 이거 포퓰리즘이라서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표가 손해를 보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싸우고 엄청난 그 신통을 겪었어요. 실질적으로 건 한 달 가까이 국회가 무상급식 문제 하나 가지고 공전이 되다시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당초 대한민국 교육을 이 소위 말하는 그 저평준화 시켜버리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숫자 지금 17만 8천 명 늘었다니까, 공무원 어떤 신문 봤는데 정확하게 80만 원대 하던 수강료가 200만 원, 300만 원 됐다는 거예요. 전국에 지금 직장을 못 가지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친다고 막 대기하고 이래 있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17만 8천 명 늘린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년 연장 통과시키면서 거기에 따르는 성과급을 같이 동시에 해야지 이 정년 연장된과 동시에 젊은 사람들이 직장 들어가는 문도 열어주는데, 정년 연장만 시켜놓고 성과급을 안 하니까 각 기업들이 이 시험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7만 8천 명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자가 늘리자 이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작지 않아요. 일본은 우리의 2.5배잖아요. 인구 대비, 아니 거기는 인구가 2.5배예요. 우리의. 독일은 1.5배예요. 그런데 이 공무원 숫자는 그 인구 대비라면 한 5배 돼요. 실질적으로 공무원 계산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수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한 배 정도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공무원이. 그런데 공무원 숫자를 지금 늘린다는 것은, 공무원은 서비스업이에요. 그것은 30년 임기를 잡은, 보통 평균 공무원이 30년이 합니다. 17만 8천 명 늘리면은 330조 들어갑니다. 330조. 여러분 330조는 한 가구랑 따지면 얼마나 그랬죠 제가? 5천만 원이에요.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려가지고 330조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한 집마다 5천만 원씩을 공무원 그 돈에 쓰는 거예요. 그 계산이 아주, 여러분들이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100조, 그래서 330조 기준을 딱 정하세요. 330조가 한 가구당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조다. 그러면 벌써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3분의 2잖아요.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약간 얼마 됩니까? 30조, 300조, 저기는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나라 돈이라는 거는 한정대가 있는 게, 포퓰리즘 정책이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은 문지방론이라는 게 있어요. 복지나 포퓰리즘 정책은
문지방을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질 못합니다. 왜? 돈을 받던 사람이 안 받으면, 처음부터 안 받으면 모르는데, 받던 사람이 중단을 하면은 엄청난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정책 하나 쓸 때는 미래를 생각하고 그 문지방을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모든 준비를 하고 넘겨야 된다. 그래서 이 문지방론을 좌파들 분들이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대별로 따지면은 지금의 20대, 30대, 10대, 여기 고등학생, 중학생부터 그 책임을, 지금 중학생들부터 그런 이제 빚의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포퓰리즘 정책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복지 정책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재정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명목 소득이 성장률이 2%입니다. 보통 2% 성장은 제로 성장이라 해서 모든 국가가 허리띠를 졸아매요. 소위 말하는 그 축소 재정을 하는 겁니다. 확대 재정이 아니라 재정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에 있어서도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재정 규모를 돈을 아껴 쓰는 그러한 정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케인즈 이론이라는 게 주시민이가 신케인즈 이론 뭐 떠들어 샀는데, 그거는 성장률이 3% 이상 4% 5% 갈 때의 얘기지. 신케인즈 이론 때문에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들어오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들어와서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서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이거는 확대 재정이에요.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쓰면 좋죠. 근데 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면은 어느 국가든지 간에 미래에 대한 재정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땡겨 쓰는 게 소위 말하는 의료보험, 그 다음에 연금, 국민연금. 그래서 우리가 보험이나 연금이 대단히 지금 취약하고 무너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나이부터, 그죠? 10년 후에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된 의료보험이 대한민국입니다. 또 누가 줬다고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하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된 의료보험 제도가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보험 기금이나 그 다음에 이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나 이런 부분, 또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 공무원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번 해가지고 330조, 실질로 따지면 한 600조, 재정으로 보면 600조, 실질 줄인 건 한 330조 줄였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여러분들 지금 쓰는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 재정을 이제 말아먹는 정책이 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2% 이상 성장률을 가져갈 확률이 대단히 낮아졌다. 돈을 그래 보시면 돼요. 경제 성장이 좀 높으면은 돈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소득이 늘어나고 이런데 성장은 멈췄는데 돈은 지금 최저임금은 높이니까 기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지금 투자 기업들은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게 거의 다 나가버렸어요. 지금 우리 외환이 괜찮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 외채, 그 다음에 중단기 외채, 그 다음 채권 일시에 다 빠져버립니다. 잘못하면은. 지금 허평환 대표님 계시지만은 지금 그 북한에서 실험하고 있는 신무기라는 게 있잖아요. 신무기가 무서운 것이 우리가 비대칭 전력이라고 보통 쓰잖아요. 그러면 대칭 전력은 뭡니까? 저쪽이 신무기를 만들면 우리는 그걸 잡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대칭 전력이에요. 저쪽에 핵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드가 있듯이 이렇게 대칭 전력으로 방어 전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스칸데르나 지난 이틀 전에 발사했던 16일입니까? 16일 날 발사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있는 대칭 전력이 없어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 시스템으로 때리면은 서울까지 80초 걸립니다. 80초 만에 서울을 때리는 겁니다. 그 시스템으로. 그 다음에 평택 미군기지까지 1분 20초인가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120초. 아니지. 100초. 100초. 여기는 1분 한 40초 정도 걸려요. 무서운 무기인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장사정포나 그 다음에 신무기, 2개의 신무기는 대한민국에서는 대단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정보기관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무시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볼턴 보좌관이 이게 유엔 위반이다. 그러고 미사일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은 미국도 상상하지 못한 신무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새로운 무기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북한이 먹고 살 것도 없다 하고 돈도 없고, 지금 경제 제재 들어간 게 벌써 1년 넘었잖아요. 1년 넘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 1년 넘을 동안 돈 들어오는 데도 없는데, 지금 보니까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에서 발표한 게 아니에요. 유엔에서 해킹 당한 것이 2조 4천억인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해킹 당한 것이 10곳이라요. 31곳이 해킹을 당했어요. 그 총 금액이 2조 4천억인데, 대한민국이 해킹 당해서 돈을 뺏긴 게 10곳이라는 거예요. 3분의 1만 잡아도 2조 4천억에 8천억, 1조도 가까이 됩니다. 그냥 해킹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게 아니에요. 유엔에 있는 북한 유엔경제제재위원회가 발표를 한 거예요. 북한이 왜 저렇게 새로운 신무기도 만들고 돈이 계속 어디 가느냐. 우리 정보원에서는 그 당시에 몇백억 암호화폐, 그죠? 가상화폐, 그거 해킹됐다고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게 지금 1조 가까이가 우리나라에서 해킹됐는데, 우리 정보원은 한마디 말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없어요. 그래서 야당이 반대한 거예요. 사이버 테러가 뭔지 아니? 우리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게, 지난번 대선 때 북한의 사이버 테러단 2만에서 3만이 한다. 지금 더 늘었답니다. 3만 명 정도 돼요. 이 사이버 테러단이 드로킹과 함께 대한민국의 SNS를 장악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권이었던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 차단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한 거예요. 민주당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반대 이유를 알겠잖아요. 자, 북한에 해킹 당하고 있지. 또 우리나라 SNS에 우리 국민의 의사가 아닌, 소위 말해서 동남아나 중국에 서버를 두고 대한민국의 SNS 시장을 침탈했는 사이버 테러단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실질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여론이 이렇게 불순 세력들이 들어와서 탄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북한이 어려우니까, 인력 수출도 잘하는데 어려우니까 해킹으로 들어가는 해킹을 전 세계에 해킹을 들어가서 2조 4천억, 밝혀진 것만 2조 4천억 해킹 당했다는 거예요. 북한한테. 밝혀지지 않은 거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단히 예의주시하게 좀 보자. 그래서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이게 뭐 통체적인 참사 상황이 오니까 우리 공화당이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 발 한 발 대단히 신중하게, 그 대신 투쟁은 강력하게 하되 저들이 버려버리는 대한민국의 가치나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8월 30일 날은 국회에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우리 여기 이제 기자회견 간단하게 빨리 마치고 국회에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공화당의 창당의 창당 2주년의 의 및 공화당의 역할, 비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파 인사분들을 모시고 대토론회를 할 생각입니다. 대토론회를.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31일 날
토요일 날에 우리 창당 기념 또 문화 행사, 창당 기념 행사를 31일 날 할 그런 계획입니다. 1부 서울역에서 집회하고 2부에 우리 광화문에 와서 창당 2주년 문화 축제 및 표기 집회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추가로 젊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어떤 그 팟캐스트,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이든 또 우리 당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바깥에 우파 지금 그 유튜브 분들, 우리 당에 가입은 안 했지만 우리 당하고 같은 노선을 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 좀 파악을 해서 그날 젊은이들이 보는 우리 공화당의 창당 2년 이런 부분을 좀 듣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당 행사는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에 3일간에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중요하게 우리 소위 말하는 학생들의 어린이들, 학생들의 혼을 혼란시키는 전교조하고 전면 투쟁을 하고 계신 어머니 연합회 전교조 사업의 선봉에서 있는 이경자 회장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스케줄이 좀 있어서 서평한 대표님한테 맡기고 저는 좀 빠져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짜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남 앞에서 강의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냥 덜덜 떨면서 와서 그냥 아줌마 배짱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반응이 좋으시니까 또 저에게 다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 유튜브분들이 찍어주시니까 저를 만나면 저 유튜브 봤다고 너무 좋았다고 모르는 거 알게 돼서 정말 고맙다고 막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이게 여기 모여서 광장에서 하는 공부지만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조원진 대표님 말씀하신 거 정말 대표님이 되게 다방면으로 유식하셔요. 아주 능력 있으십니다. 이번에 그 사이버 테러로 정말 수조 원의 우리나라 돈 내지는 세계은행에 돈을 훔쳐가는 그 북한에 대한 얘기를 저도 얼마 전에 공부하면서 배웠거든요. 탈북자한테서 직접 들었어요. 그분도 북한의 과학기술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자기 친구들이 지금 거기에서 다 사이버 테러 요원으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부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돈을 주면서 그들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걔네들이 훔쳐오는 돈에 비해서는 조족지혈이니까 걔네들 대우가 정말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만큼 그 요원들에게 대우를 해주면서 도둑질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남의 돈을 훔쳐서 무기를 개발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협박을 하는 이런 미친 나라를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머리 위에 이고 있어야 되는 우리 국민들이 참 기구한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그런데 그놈들하고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집권자들이 내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한시바삐 이거를 정말 뒤집어 엎어야지 우리 다 속병 나서 어디 살겠습니까? 맞습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밤에 다들 그냥 정말 공부라도 해서 뭐라도 주변 사람을라도 가르치려고 여러분들 다 여기 오신 거죠? 네, 정말 진짜 교육밖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똑똑해져야 저런 정말 좌파 정권 다시는 우리가 뽑지 않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는 우리 공화당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이라는 민주당 이렇게 공부하나요? 자유한국당 공부합니까? 아니요. 공부 안 하는 것들은 쓰레기입니다, 진짜. 왜? 며칠 전에 중앙대학교 교수님, 경제학과 교수님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경재 대표님, 정말 요즘 국민들의 차이가 너무 난다고. 근데 지난번에 대전에를 내려갔는데 오히려 이런 선거 관련하면서 이제 교육감 선거한 부분이었는데 공부를 당신이 강의를 하는데 집중도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초롱초롱하게 들어서 진짜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셔서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특강을 신청을 해서 가셨답니다. 그래서 가서 당원들 교육을 시켰는데 그분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백화점에 그 주부 문화센터에 가서 그 시끄러운 속에서 강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당 비록 작지만 자유한국당 크지만 이 공부하는 걸 보면 이 당원들의 수준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겉만 멀쩡한 자유한국당이에요, 진짜.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또 황교안 대표가 뭐 마치 태극기 우리 여태까지 자기 밑에다 받쳐줬으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밑에 다 깔릴 줄 알고 아마 우리를 딛고 일어나서 집회를 하러 나오는 모양인데 여러분, 우리 절대로 자유한국당에 도와주지 말자고요. 네, 지난번에 저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나온다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앞자리에 가서 그냥 사람에 치이면서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사족이 너무 깁니다만 공부하는 국민, 공부하는 당원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의 일환으로 오늘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를 다시 마이크를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와서 할 때 가장 우리에게 이슈가 고교 평준화 얘기였고 바로 다음 날 유은혜 자립형 사립학교 일반고로 전환하는 그 발표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일 한번 두고 봅시다 그랬는데 물론 볼 것도 없었죠. 걔네들은 이 정권의 공약이었으니까 아주 착착 자기들의 공약을 이행하는 거니까 유은혜는 그의 꼭두각시니까 그야말로 그 10개 자사고를 전부 다 지정 취소를 해서 일반고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것을 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행정심판으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학교도 싸워야 되는 거 당연하죠. 네. 학교가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진짜 우리들 등록금 걷어서 아이들에게 뭔가 더 가르칠까 좀 다양한 교육을 시킬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돈에서 정말 재판하고 소송하고 변호사비 되고 이런 데 돈을 쓰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쩌자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쓸데없는 데 돈만 쓰는 나라가 됐습니까? 이 김승환 자식은 그 교육부가 상상고등학교 하나 그 부동의 해가지고 살려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교육부의 부동의를 또 이번에 자기는 소송을 걸겠다고 하면서 전라북도 교육 예산을 그것도 소송비로 쓰고 있으니 교육감들이 소송 거는 게 다 누구 돈입니까? 다 우리 교육 예산이에요. 한정되어 있는 교육 예산에서 그렇게 소송을 하면 우리 교육에 쓰일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별로 생각 못하고 그거와 그거를 별도로 생각하는데 진짜 피를 토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맨날 소송만 하는 나라. 세상에 일본 같은 나라에 비해서 10배래요. 10배.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런데 그래서 교육 얘기 중에서 저는 오늘 한 2-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그 이제 자사고와 맞물려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런 자립형 사립학교든 뭐 특목고든 좀 특별한 학교죠. 한마디로 좀 일반 고등학교하고 다른 그런 학교를 보내려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주변에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면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도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가 자극을 받아서 그야말로 선의의 경쟁을 하라고 그런 좋은 환경이 있는 학교를 보내는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서 그냥 일반고들 몇몇 엄마하고 속 터지는데 그래도 또 뭐 자기는 일반고들이 확실히 뭐 하향 평준화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우수한 학생들이 그 학교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반고가 추락할 수밖에 없어서 일반고를 살리려면 자사고를 없애는 거에 찬성한다. 그렇게 말하는 좀 생각이 모자라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자사고 다 없어진다고 지금까지 탱자탱자 놀던 일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학교를 상향 평준화 시킬 것 같습니까? 사람은 한 번 편한데 마음에 이렇게 길이 들면 쉽게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선생님들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극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 건데 지금의 일반고는 완전히 자극을 없애버린 학교라고요. 이건 진짜 하향 평준화가 불보듯 뻔한 건데 진짜 우리 학교의 학업 그 성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고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일제고사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아니요. 세상에 무슨 일제고사입니까? 그게 원래 일제고사는 진짜 또 일제히 보니까 일제고사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 좌파놈들이 일제고사를 일제시대 때부터 봐온 시험이라고 일제고사라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제시대의 잔재라 일제고사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제히 보는 시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입니다. 이 시험은 세계 선진국은 다 보고 있어요. 이거를 봐야만 어느 지역, 어느 학교, 거기에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는 것이죠. 일종의 말하자면 수학 능력 검정 시험 같이 수능 같은 시험이에요. 국가가 관리해서 일제히 보는 시험인데 그것을 일본의 잔재라고 없애버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험인데요. 그게 김대중 노무현 때 그걸 갖다 그 전에는 시험을 보려면 모든 학생이 다 보고 모든 학교가 똑같이 평가를 받아서 그야말로 그게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현실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도에는 몇 점 이상의 학생이 얼마고 몇 점 이하의 학생이 얼마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학력 미달 학생을 위로 끌어올릴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인데요. 그때 전국에서 보던 것을 표집평가라고 해서 일부 학교만 뽑아서 보는 시험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그거를 다시 전시평가라고 모든 학교가 일제히 다 보도록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이번에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마자 역사교과서 폐지함과 동시에 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또 표지평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 의도가 뭘까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표지평가로 바꿔놓은 것도 바로 전교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교조 선생님들은 자기들이 평가받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네는 가르치고 끝인데
왜 그런 골치 아픈 국가에서 시험을 봐서 뭐 도별로 학교별로 왜 나누느냐. 싫다. 이것을 겉으로 내놓고는 할 수 없으니까 뭐 전지평가 반대, 표지평가로 하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표지평가 여러분들 그거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참 서론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건 여러분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나오죠. 세상에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기초학력 미달 하라고 보내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초학력 미달이 여러분 몇 점쯤 될 것 같으세요? 한번 그냥 한두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50점, 70점, 30점. 최소한 저 같으면 60점이었어요. 제가 그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그런데요, 지금 학업 성적 그 기초학력 미달이 20점입니다. 20점. 네, 30점이라고 하셨죠. 세상에 30도 안 되는 20점을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전지평가를 해가지고 그때 학업 성적 평가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발표한 것도 다 발표를 하도 전교조가 반대해서 하지도 못하고 등급도 자세하게 나눠서 최하 만약에 기초학력 평가 얘네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얘네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또 뭐 우수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아주 특출난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해서 최소한 처음에 5등급으로 나눴던 건데 안 된다 해서 지들이 막 반대해가지고 기껏해야 3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3등급으로 나눠도 까짓것 발표를 하면 좋아요. 근데 안 해요.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발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험을 보고 그걸 밝혀서 학부모에게 알려줘서 당신의 자녀가 이 정도에 있으니까 우리 학교도 노력할 테니까 부모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라고 알려주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 아이들을 빨리 높은 단계로 올려야 되는 게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늘 하다가 최근에 좀 무심했다가 찾아보니까요. 아주 최근에 며칠 전에 나온 기사가 기초학력 미달 중고등학교의 실력이요. 2016년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불과 3년 전이잖아요. 그때 4%에서 6%였던 기초학력 미달자가 올해 19년에 10%로 늘었답니다. 이야. 세상에 10%라고 하면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수학에 덧셈 뺄셈도 거의 못하는 수준으로 중고등학생이 되는 그런 수학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겉으로 말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학교에서 이 기초학력을 미달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각자 지침을 내려줄 테니까 알아서 해결하라고 이런 지침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델로 몇 학교의 사례를 우리 교육부에서 제시한다가 하는 거의 유일한 대책이었어요. 이런데 지금 그 정도 상황에서 그나마 정말 나는 정말 어디 가서 경쟁하면서 내가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시절에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겠다는 이런 학교들을 전부 막아버리고 전부 일반고로 전환하면 아마 기초학력 미달자 더 늘어나고 정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아무 때도 쓸데없는 고등학교만 마치면 일반 시민 교육이 끝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보통 그게 시민 교육이고 얼마든지 돈을 벌어서 자기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세상에 그야말로 덧셈 뺄셈 그야말로 인수분해도 못하는 중고등학생으로 만드는 지금 현재 교육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화를 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아니면 풀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진짜 이 부모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들 초등학교 때 이 평가도 안 보고 아이들에게 안 알려주고 거기다 또 한술 더 떠서 지금 초등학교는 성적표 자체가 없습니다. 시험을 봐도 중간고사 뭐 그런 기말고사 봐도요 성적표를 안 내줘요. 그리고 점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손주 성적표 뭐라 그러면 며느리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어머니 성적표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왜냐 그때 도입될 때 저도 처음 제가 우리 딸이 그 첫 세대인데요 성적표 안 주니까 그래? 아유 좋네. 아이고 괜히 성적표 받아가지고 애 그냥 야단치고 그냥 쥐잡듯이 하기 좀 미안하기도 한데 안 했네. 그러고 엄마들이 초등학교를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그것 오는 것이 말로만 씁니다. 말로만 국어 언어평가 뭐 수학 그러면 뭐 보통 수준입니다.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선생님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제시되어 있는 문구들을 가지고 클릭하면 클릭해서 다 제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성적표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엄마들이 뒤통수를 맞는 날이 바로 중학교 들어가서 반편성고사를 보고 그게 발표되는 날입니다. 반편성고사는 최소한 어느 정도 반편성을 또 성적별로 하려고 반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1반부터 5반까지 있다면 등수를 매겨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넣기 위해서 그 평가를 하는 거고 그때 처음으로 또 어떻게 또 약간 수준별로 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때 성적표를 엄마들이 처음 받아보고 세상에 우리 아이가 점수가 60점이라니 하면서 기가 막혀하고 그때서야 기초학력이 초등학교 때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를 알게 돼서 그때만 해도 펑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가서 학원을 안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뭐 그때부터 한 번 펑크 난 것이 아주 쉽게 메꿔지지 않은 거니까 고등학교로 거의 연결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나라에 아이들 국가 수준 성취도 평가 봐서 그 책임을 선생님에게 묻고 학교에게 물어야 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책임지지 않는 학교가 문제인 거예요. 책임을 안 져요. 왜냐? 이 평준화 얘기가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준화가 뭐냐 하면 그냥 학교에 학생들을 알아서 꽉꽉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1인당 학생 교육비가요. 거의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이에요. 1년에 무조건 7, 800만 원 아이들에게 돈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800만 원 돈을 국가에서 다 부담하는 거고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3분의 1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3분의 2는 국가가 부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사고는 3분의 3 전체를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거라 3분의 2의 금액을 국가의 세금을 안 쓰는 거니까 이번에 이 학교들이 전부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그 학생 수만큼 곱하기 800만 원이 다시 국가 예산에서 안 써도 됐던 돈이 또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부 이제 이 평준화가 다시 되면요. 아무리 공부를 못 가르쳐도 1년만 지나면 기초학력 미달자가 20%가 나오든 30%가 나오든 아무리 서울대학 학생을 한 명도 못 보내는 학교라 해도 그 800만 원씩 곱하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명 다 채워주는데 어느 선생님들이 그러고도 너가 당신이 잘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야단 한 번도 안 치고 그 야단에서 피해가기 위해서 끝까지 이 시험을 거부한 것이고 결국 선생님들은 입다물고 있었지만 전교조가 대신 나서서 싸워서 선생님들이 책임을 면피하게 하셨다는 거. 이게 너무나 일본, 미국 뭐 어느 나라도 이런 게 없어요. 시험을 보고 나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안 되면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그야말로 공부 못하면 지역적으로 정말 좀
떨어지는 지역은 엄마들이 다 못 돌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 선생님에게 못 가르쳤다고 선생님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막 당신이 못 가르쳤으니까 무슨 파견을 시키고 해직을 시키고 그러겠어요? 어떤 원인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왜 그러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 옆에 보조교사가 들어가서 가르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수고를 안 하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냥 요즘 선생님들은 내가 가르칠 것만 가르치고 그야말로 나는 교육 노동자니까 그야말로 9 to 5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하고 집에 가면 그만이고 또 아이들에게 잔소리만 하면 할수록 야단치면 칠수록 정말 아이들이 왜 내 권한을 침해하냐고 학생 인권조례를 들이대면서 선생님 저 기분 나쁘게 했어요. 왜 선생님 나한테 그런 자꾸 자존심 상하게 하세요? 하고 그런 거 말할 때 사진 찍어서 어디다 올리면 선생님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아이에게 그야말로 관심을 가진 죄밖에 없는데 그 선생님이 화살을 맞게 되니까 요즘 제 친구가 아직도 현직에 있는 친구가 있고 정말 주변에 선생님들 보면 하루빨리 선생을 그만두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진짜 유능한 선생님들은 다 지금 교직을 던졌어요. 진짜 노동자들만 남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냥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이미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로 일반적인 얘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근데 진짜 사회주의 나라도 이러지 않아요. 중국이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중국은 정말 교육은 그야말로 자본주의기식 교육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는 그 지역에 가장 우수한 학교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종로구에 사는데 내 2구에 있는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옆에 용산구에 있는 학교를 간다면 이 구와 구 사이를 옮겨가면 그때 여기에서 만약에 100만 원 내던 등록금이라면 이쪽에 다른 구에서 갈 때는 200만 원을 내는 그러면서도 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인재가 나오고 얘네들이 지금 영화 지금은 많이 판도가 바뀌었지만 한동안 우리가 중국을 무서워했잖아요. 중국이 진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그 인재들을 다시 중국으로 불러들여서 미국과 맞짱을 틀면서 급성장을 하는 데는 교육이 그 바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내 아이는 그 학교를 못 보내도 걔네들이 인재들이 있어야 우리나라에 많은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지라고 또 노력도 해봤고 가는 아이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를 지금 다 없애버리면 우리는 인재 없는 나라는 영원히 구제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싸워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의 현 사회주의로 가는 이 정책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교육 얘기를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본은 지금 우리가 어디서 감히 반의를 합니까? 정말 주제를 모르고 무식해도 어쩌는 한심한 나라 국민입니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운데 이 좌파들이 그 중에서도 정말 일부겠지만 선동당해서 반의를 하지만 일본은 위대한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배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일본도 불과 얼마 전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아주 어두운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20년 잃어버리기 전에 일본도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일본에도 일교조라는 일본 교사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도 우리랑 똑같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삶아야 되고 뭐 저녁이 있는 삶이 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유도리 교육이라는 여유 교육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교육을 시킨 결과 나중에 피사에서 전 세계 학생들을 상대로 수학과 영어, 수학, 과학 시험을 봤을 때
그 평가 결과를 보고 일본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과학고등학교 뭐 특목고 아이들이 그 피사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서 아주 상위 2등, 3등 그 정도 했고 거의 1등을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 한국에게 거의 뺏기고 나니까 일본이 쇼크를 받아서 그 유도리 교육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타이트한 교육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일본도 평준화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걔네는 우리보다 사립학교가 적었었더라고요. 비율적으로 볼 때 거의 10%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전후에 많은 이제 그런 독지가들이 지어서 70~80%가 사립이어서 평준화를 도입할 때 사립을 제외하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일본은 그 10% 안 되는 사립학교를 빼놓고 나머지 학교를 이제 평준화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도리 교육을 폐지하면서 사립학교들이 먼저 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들은 주 5일제를 다 시행을 했고 우리도 주 5일제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교육의 주 5일제가 가장 늦게 도입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직장이 주 5일제가 채 100% 완전하기도 전에 교육이 먼저 주 5일제가 도입되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한 혼란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해가 또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하면서 주 5일제를 사립학교가 먼저 버린 게 저는 너무나 진짜 쇼크예요. 그런 변화가 와야만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립고등학교가 토요일날 수업을 하니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놀아볼 때 물론 놀러 가는 것도 토요일 밤에 놀러 가서 2박 2일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또 학교에서 그때 공부를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이런 거를 많이 도입을 하면서 하니까 이제 일반 고등학교도 주 토요일날 자꾸 스페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옛날에 그 일본의 경기고등학교라고 하는 동경의 그 학교가 제일 먼저 그야말로 수준별 수업을 도입하고 만약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정말 지금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일본에 가서 여행할 때 중고등학생들 가방에 메고 다니는 그 가방을 보세요. 저는 한 번 눈에 띄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 학생들만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가방을 등에 메고 우리의 정말 10년 전, 20년 전 같이 가방을 들고 그렇게 진짜 일본이 교육으로 살아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만큼 그렇게 걔네는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 집에 하나도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교과서로 애들이 배우고 있는 거를 부모들이 발견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이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일본이 걔네는 우리같이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일본의 그 유도리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많이 안 시키고 교사가 주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교사가 점점점 편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엄마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교조가 없어졌는데 우리는 그 정도라면 까짓 거 내버려둘 수도 있겠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나선다면.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위에 북한이 있고 아이들에게 종북교육과 반미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일본의 전교조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 진짜 반란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간에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대표잖아요. 여러분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회원 좀 해주시겠어요? 정말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가 진짜 누구나 다 그래요. 전교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학부모라고.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아서 열심히 싸워왔는데 얘네들이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소가 약하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아무리 혼자 해봐야 무서운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를 대신해서 학부모 단체에 왕창 모여서 우리가 정말 새를 보여주고 그 새로 그게 뭐 시민운동만 하겠습니까? 저는 시민운동으로 끝내서는 왜 우리가 맨날 시민운동만 해요? 전 시민운동의 끝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운동 하면서 태극기 들다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공화당으로 당으로 뭉쳤고 우리가 진짜 자유한국당을 기대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가 더 큰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전에도 계속 부탁드렸지만 그때 허평환 대표님 안 계셨으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의 기치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이거 좌우가 없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을 때문에 지금 젊은 엄마들이 지금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순식간에 4,5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대표를 내가 연락을 수소문을 해서 만났어. 젊은 대표를 만나는데 보니까 걔네들이 전부 다 문재인을 찍은 애였어요. 그런데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는 그 안에서 아직 문재인 정권이 나쁘다는 얘기, 또 태극기 집회가 어떻다는 얘기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서서히 교육으로 인해서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요즘 걔네들은 완전히 이 문재인 정권의 교육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런 젊은 학부모 모임으로 변했어요. 그런 것처럼 교육밖에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 자식을 건드리면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겠다는데 이 학교 못 가게 하고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진짜 고등학교에는 멋진 기숙학교 보내고 요즘은 다 직장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진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기숙학교에 보낼 정도의 돈은 우리가 얼마든지 벌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학교를 없앤다니까 엄마들이 지금 뚜껑이 열리고 그야말로 조국 같은 자식 자기 아들 딸은 다 누구나 그렇습니까? 모두 지금 우리나라에 김상곤, 박노연, 여기 무슨 조희연 누구 하나 아닌 사람이 없을 만큼 자기들은 다 특목고 자사고 보내서 의학 전문 대학원에 공부도 지지리 못하는 걸 가진 걸 다 해서 거기다 들여보내가지고 자기네들은 상위 계층으로 가고 그때 조국 자식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아시겠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거를 우리는 원한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학교를 가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이 그 자식이 한 말이 왜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합니까? 개천에서 용 될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은 아주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에서 붕어, 미꾸라지, 잉어가 돼가지고 아주 평화로운 개천에서 살면 된다고 이 개새끼 아닙니까? 이 짱놈 새끼 정말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있어야죠. 이렇게 이중적이고 완전히 자기들은 영원히 정말 신분 상승해서 자기 자식들은 깜도 안 되는 것들을 상위로 집어넣어가지고 옛날에 이조시대 때 양반 계층으로 돼가지고 누구도 넘보지 말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진짜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면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교육과 상관없는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제가 지금 개천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어요. 어디 지나다니면서 우리나라 잘 정돈된 정원이나 내지는 잔디밭 보셨나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요. 웬만한 공원에 안에는 참 정돈이 잘 돼 있었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못 살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도 별게 없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수목소독이란 거 하면서 막 약 뿌리고 다니면서 우리 어렸을 때 그리 막 쫓아다니면서 했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에도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 병충해를 없애려고 그런 소독을 하고 아줌마들이 그야말로 진짜 잔디에 잡초를 뽑아서 작은
정원이지만 깨끗하게 관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내일부터 눈을 뜨고 한번 어디든지 지나가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게 바로 쑥대밭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잔디밭과 이런 정원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쑥대밭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이 쑥대밭이 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한마디로 쑥대밭으로 자란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 기르는 것과 잔디밭을 가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잔디를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초장에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잔디에서 막 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잡초가 많이 씨가 있으니까 잡초가 막 자라잖아요. 그러면 초장에 잡초를 열심히 뽑고 여기에 있는 나무가 잘 자라도록 요 옆에 있는 잡초를 뽑아줬을 때 여기에 있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잔디는 잔디만 남아서 잔디를 잘 깎아서 잔디는 나중에 잡초를 뽑은 후에 깎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 나무는 주변에 잡초가 없으니까 잘 자라야 정돈된 정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기를 때 걔네들이 뭐를 압니까? 진짜 천방지축이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야단치고 부모가 야단이 아니죠. 교육은 저는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잔소리를 되풀이할 때 그것이 교육이 되는 건데 지금 선생님들 교실에서 잔소리를 안 하잖아요. 야단을 안 치잖아요. 우리 부모도 내 자식 귀에서 야단을 안 쳐서 우리 아이들이 지멋대로 자라고 그 풀을 뽑을 시기를 놓쳤을 때는 그 잡초에 나머지 잔디가 다 먹혀서 잔디는 간 곳이 없고 잡초로 무성하고 그래서 그 옆에 그 나무도 시들고 병들어버린 우리의 정원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작은 것서부터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저는 바로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우리 주변을 돌보고 교육이 가장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공부를 해야 할 애들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다시 제2의 건국을 해야지 지금 이 정도에서 조금씩 뜯어고쳐서 될 나라가 아니다. 이미 우리 교육은 뜯어고칠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부수고 다시 짓는 제2의 건국을 할 때 저는 그런 교육 있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일본 가면 그냥 너무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해서 일본 갔다 온 사람들 다 하는 얘기가 너무 속이 상하대.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너무 속이 상하다고. 그러면 배워야죠. 근데 걔네 교육의 기본이 뭡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겸손하고 그야말로 예의를 지키고 자기 있는 자리 청소하고 자기 물건 자기가 챙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교육을 안 해서.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저는 점점 조선시대 그야말로 대한제국도 아닌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근데 바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북에 있고 우리의 과거 100년 전의 조선이 거기에 같이 투영이 되고 지금에 있는 우리의 정치 지도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놈들은 걔네들하고만 상대를 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해요.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진짜 바닥에서 기초교육부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시장경제에 뭐든지 이 작가 너 스스로 네 밥벌이를 해야 된다. 네 방은 네가 치워라. 너가 네 공부는 네가 하는 거야.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해라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30, 40대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없을까? 그것이 가장 걱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제대로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저는 사회적인 캠페인밖에 없어요. 사람은 대통령이 지도자가 뭡니까? 지도자는 그냥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따라오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하신 것이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가난한 나라 안 되지 않냐? 우리가 모두 근면, 통신, 자조, 자립, 합동 그게 너무나
얼마나 좋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국민교육원장을 1969년에 만드셔서 우리를 개몽하셨잖아요. 그게 과거의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진짜 온고의 지신이라고 과거에서 좋은 것은 당장 갖다 써야 되는 거고 일본의 그 일제 얘네들이 나쁘다고 하는 그 일제가 그래 니네는 일제가 나쁘다지만 우리는 일제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일제고사도 부활하고 일본의 교육도 부활하고 저는 제일 또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체육교육입니다. 난 좀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교육의 근본이 뭐였어요? 지덕체였죠. 우리나라 교육은 지식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덕, 인성이죠. 말하자면 지덕, 그 다음에 체육이었는데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몇 년 전에 공학연에서 한번 캠페인을 한 적이 있고 하는데 체인지로 체인지하자 그런 걸 했습니다. 뭐냐면 그리고 지덕체를 체덕지로 바꾸자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가장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요즘 아이들 비만 너무너무 많죠.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요즘 아이들 움직이지 않잖아요. 앉아서 공부만 하잖아요. 핸드폰만 보고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움직이지 모르는 체격은 너무 멋지고 잘생기고 키도 큰데 체력이 없는 아이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에 유학 가서도 결국은 체력 싸움에서 진다는 얘기를 유학생들이 돼서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뛰어놀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학교는 아이들을 뛰어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젊은 초등학교 엄마를 만났는데 그 엄마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정말 너무 걱정. 아이들이요 요즘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 시간이 40분이랍니다.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40분 수업 10분 휴식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들이 40분하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 동안에 막 장난하고 싶고 친구랑 뛰고 싶으니까 10분 안에 교실에 앉아서 다시 들어와서 앉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다음 수업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애저녁에 바꿔버리셨답니다. 그래서 40분 수업을 하고 20분을 놀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그게 정말 교육학적으로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맥시멈 40분이라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40분으로 해놓은 건데 선생님들이 당신들이 관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40분 연장 수업을 80분을 하니 걔네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겠냐고요. 그 두 번째 시간은 아이들이 비비 틀고 난린데도 선생님은 그대로 강행을 해서 아이들이 불쌍해 죽겠다고 엄마들이 얘기하는데 엄마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앞에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큰일이고 세상에 누구를 위한 학교입니까? 교사가 왕입니까? 아니 10분에 못 오면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건의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10분에 못 오면 좀 20분으로 노는 시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수업 시간 좀 느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의 패턴에 맞는 게 선생님들이 할 일이지 40분밖에 집중 못하는 아이들을 80분을 집중하라고 앉혀놓는 게 지금의 교사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어디 가서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풀게 해줘야 되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세요. 미국은요 진짜 우리나라 대입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초중 고등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물론 대학이 바뀐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입학에 그 점수 비중이 달라져야 돼요. 미국 같은 나라는 교과와 비교과의 비중이 50대 50이에요. 공부를 50점밖에 안 보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진짜 다양한 체육 활동을 했느냐, 악기를 하느냐, 친구와 원만하느냐, 무슨 봉사 활동을 했느냐, 그런 걸 하면서 특히 체육 활동 중에서도 그야말로 혼자 하는 1인 스포츠는 점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단체 활동, 그야말로 하키, 축구, 농구 같은 그룹 스포츠를 가산점을 주고 아이들 음악 활동도 오케스트라 내지는
아주 합주 이런 거를 했을 때 개인 악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단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대화와 정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은 소통이 다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애들 우리는 그나마 많은 형제들 속에서 자라서 가정에서 기본 교육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잘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건데 요즘 아이들은 많아야 둘이잖아요. 혼자 자라잖아요. 걔는 진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불구라고요. 어디 가서 누구랑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이면 얘네들이 학교에 가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중 고등학교 교육이 진짜 공부만이 아닌 그야말로 다양하게 진짜 방과후가 아니고 왜 방과후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꼭 방과후란 말 안 쓰고도 특활 시간 같은 데서 우리가 좋아하는 돈 안 내고 음악 미술 체육 다 배웠잖아요. 그런 것이 곧 비교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학에서 많은 비중 점수를 줄 때 초, 중, 등 교육이 대학 입시에 맞춰서 알아서 변하게 되는 거고 아이들은 놀면서 공부하고 그때 안 놀면 언제 노냐고요. 아이들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주 균형이 없는 아이들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 다음에 세계에 나가서 세계에서 어깨를 나란히 겨루고 싸워서 우리나라를 국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로 자란다는 이건 아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집자들은 우리나라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일찌감치 유학을 보내버리잖아요. 지금 정말 이 자사고 덕분에 강북에도 자사고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강남에까지 비싼 돈 안 들이고 이사 안 가도 되고 자사고 좋은 학교 보내고 여유가 돼도 내가 유학은 대학교 이상 가서 보내겠다고 생각하면서 유학이 굉장히 줄어들었었는데 이 자사고 없애면 당연히 유학이 늘어나고 얘네들 진짜 강남에 그야말로 강남 8학군으로 벌써 강남 8학군에 아파트값이 들썩들썩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그렇게 또 이상한 정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딱 교육 문제 하나가 그야말로 집값하고도 그대로 연동이 되고 우리가 진짜 학교에서 아이들만 제대로 가르치면 우리가 학원비만 안 쓰면 우리 얼마나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돈으로 한 달에 둘이 학원만 안 보내면 돈 100만 원 남으면 그 100만 원으로 주말마다 가족끼리 여행 가고 외식하고 그러면 지역 경제도 살고 얼마든지 세상에 돌아갈 수 있는데 이 교육이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를 정말 위정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좌파들은 자기들을 정권을 제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나쁜 방향으로 교육을 이용해 먹었지만 우리나라를 살리려고 우리 공화당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삐뚤어진 제도를 다 붙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는 진짜 이번 31일 이때 우리 공화당의 비전이라든데 이런 거를 지금 그날 발표를 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의 비전을 솔직히 제시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누구도 귀에 솔깃하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때 이런 거예요. 세상에 기가 막혀. 이번에 사립 유치원 다 죽이는 정책이 나왔잖아요. 위원회가 사립 유치원들을 전부 이제 다 국공립화 한다고 그러면서 할 때 이때서야 이 유치원 연합회가 땅을 치면서 세상에 위원회한테 후원금을 얼마나 냈는지 모른답니다. 그러고 사실은 알고 봤더니 대통령 후보를 안철수를 다 찍었대요. 이 미친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고요? 안철수를 찍으셨어요? 그때 안철수 대표가 나와가지고 유치원, 이 사립 유치원을 살려주고 사립 유치원을 유치원 정책을 발표했대요. 그래서 유치원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 사람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구나 싶어서 자기네 거의 이제 말하자면 장롱 같은 거죠. 유치원 전체 입장으로 안철수를 밀기로 해서 안철수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 안철수가 말 한마디 했다고 그 많은 유치원 표가 수만 표인데 그거를 얻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화당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표 몰아올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쉽다고요. 자꾸 교육에 대해서 저 사실 자유한국당에 교육 특보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뭐 대외 협력위원회를 꾸리는데 교육분과에서 막 아주 엄선해가지고 뭐 제 이력서 다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한테 뭐 임명장 받았어요. 뭐 한두 달 전에. 근데 정말 가기 싫었는데 하도 교육에 관심이 없으니까 가서 하겠다고 갔는데 뽑아놓고 한 번 임명장 주고 지금까지 아무 소식 없어요. 네. 정말 그럴 줄 알았지만 역시납니다. 걔네는 그런데 또 이제 교육에 대해서 뭐 좀 하려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자꾸 내가 그날 가서 한 소리가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다 그 중도층의 표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 교육에 관해서 뭘 하십시오. 그런데 내 대답만 해요. 걔네가 선방 치기 전에 우리 공화당이 선방 치시란 말입니다. 뭐든지 치고 나가야 그쪽을 향해서 몰리는 거잖아요. 다 빠져나간 다음에 해봐야 소용없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당원들을 하시는 건 이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거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저는 그 아까 채덕지, 채를 인이라고 했어요. 인성, 요즘 하도 인성교육 하니까. 근데 인성교육을 왜 합니까? 사실은 인성교육이 제일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인성교육 받았습니까? 그야말로 공부 열심히 하고 올바르게 부모가 교육시키면 그 속에서 다른 인성이 형성되는 건데 세상에 무슨 인성교육진흥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인성교육재단, 인성교육 뭐 해가지고 인성을 해서 뜯어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맨날 인성해서 뭐 학교에 그런 강사들이 아주 의무적으로 가서 강의를 해야 돼요. 뭐든지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옛날에 그때 국회의장 정의화가 그 인성교육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지금 정의화 씨가 뭐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은 의사 출신인데 그거 통과시키면서 인성교육연구소 같은 거 만들어서 자기 평생 먹을 거 다 해놨어요. 개새끼들이에요 정말. 그때 몇 번 무슨 사건 일어나서 아이들이 학교 폭력 해가지고 막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인성교육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이가 자기가 인성교육진흥재단인가 뭐 그런 걸 만들었어요. 내가 이런 걸 왜 만드십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교총회장 그만두면 그거 하려고 만든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나중에 근데 그러니까 또 이제 막 법안을 발의하도록 뭐 수습하니까 정의화가 얼씨구 나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법이 통과돼서 예산이 엄청나니까 뽑아먹을 거 다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양호 회장한테 도대체 그때 그런 거 왜 만들어가지고 이게 법까지 만들어진 게 이게 뭡니까? 하고 막 화를 냈더니 아니 나도요 세상에 그 법이 통과될 줄 몰랐어. 정의화가 그렇게 통과시킬 줄 몰랐어. 그거 법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다 쳐도 아이들 뭐 인성 정말 싫지만 집안에서 가정교육이 잘 쓰고 학교교육이 잘 되면 아이들은 저절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게 인성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전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미술도 그리고 그게 체가 꼭 체육만 포함하는 게 아니죠. 음악, 미술, 체육. 그래서 지금 자사고 같은데 여기 하나고등학교 제일 좋은 자사고잖아요. 서울에 하나은행에서 만든 그 자사고는 아이들에게 웬만한 자사고들 다 그래요. 1인 1악기 1인 1체육 그게 의무교육이에요. 모든 운동을 해야 되고 모든 악기를 하나는 다뤄야 되게 그만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 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악기에 대한 것도 씨를 뿌려두면 그때는 아이들이 조금 배웠다가 안 하고 공부가 바빠서 못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40이 50이 돼서 그 어렸을 때 반드시 씨앗을 뿌려놔야만 그 당시에 나 옛날에 내가 배웠던 악기 바이올린 한번 다시 해보고 싶어 이럴 때 하는 거지. 나이 40, 50돼 가지고 바이올린 어떻게 배우냐고요.
어렸을 때 씨를 뿌려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교육에는 씨를 뿌리지 않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하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우리 어렸을 때 정말 그 가난하던 학교 공립학교에서도 특화 활동을 통해서 음악 미술 그야말로 요리 학교도 요리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했었으니까 진짜 우리가 아이들을 잘 기르는 방법이 무엇인가? 과거의 교육이 좋았다면 과거에서 배워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을 앞서서 주정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주는 정당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에게 코멘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행자 대표님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정국에 그때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저랑 같이 지방에 가서 연수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지방 다니면서 우리나라 무너지는 교육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연설을 하시는 것에 감명을 굉장히 받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도 다음 주에 교육에 대해서 시간을 한번 주세요. 팟캐스트.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참 저는 그 입시 중학교부터 시험 최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 시험 제도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시골에 농사꾼이나 돼 있었을 거예요. 그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걸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그걸 꿈을 꾸고 공부를 해서 미국 가서 좋은 고등학교를 갔어요. 육사도 갔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하는 자기 자식이 머리가 안 되는데 똑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정치인들이 놀아나고 있고 우리 빠지고 있는데 정말 지금 우리 교육 진짜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이경재 대표를 우리 공화당이 집권하면 교육부 장관으로 합시다. 정말이에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신 분이에요. 내가 아주 오래전 관찰해봤는데 거기다 열정도 대단하시고 하여튼 우리 공화당 교육 정책을 우리 공화당으로 모셔와야 되겠죠. 모셔오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교육 정책을 좀 잘 개발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려서 다시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이경재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 입당하셨는데 뭘 제가 입당을 하셨기 때문에 또 오늘 두 번째 부른 거죠. 네. 우리 허장님이 의견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건의드리겠습니다. 오늘 S정부 내일 5시 지금 후에 6시 기자회견 7시 팟캐스트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아유 허리야. 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즉각 복귀 인생의 목숨은 교로와요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노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박근혜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노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고 죽어 이백 번 고쳐 죽어 내 돈이 진포되어 넋이라도 잊고 다시 둘이 있으랴. 다시 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공기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이백 번 고쳐 죽어 내 몸이 진포되어 넋이라도 잊고 다시 둘이 있으랴. 다시 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공기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다시 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공기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휴지 다 주고 가세요. 저 한번 밑에 거 우리가 다 주고 갑시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자.